안녕하세요. 역사를 말하는 역사인물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역사의 기원부터 현대사까지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점 고조선 한국사의 시작.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형성된 한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는 단군왕검의 건국 신화와 함께 시작됩니다. 하늘의 신환인과 그의 아들 환웅, 그리고 웅녀와 곰 부족의 전설을 통해 고조선의 건국 과정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환웅은 하늘 아래로 내려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환희는 이를 허락하며 너희 뜻이 참으로 크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환웅은 신하 3,000명을 이끌고 신단수가 있는 태백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환웅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며 곡식, 질병, 형벌 등 인간의 삶에 중요한 질서를 세웠습니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간절히 부탁했고 환웅은 신령한 음식을 주며 100일 동안 동굴에서 빛을 보지 말고 이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만 먹으며 동굴에서 지내기로 하고 들어갔습니다. 곰은 환웅의 명을 따랐고 결국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동굴을 떠났습니다. 사람으로 변한 이 곰은 웅녀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된 웅녀는 기도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이야기했고 환웅은 그녀의 간청을 받아들여 결혼했습니다. 웅녀와 환웅은 결혼하여 단군왕검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단군왕검은 기원전 2333년 아사달에 고조선을 세우며 한반도 최초의 국가를 건국하게 됩니다. 모든 고대 국가들이 그러하듯 고조선 역시 신화로 시작하게 됩니다. 고조선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번영했습니다. 고조선이 탄생했던 당시 세계 각지에서는 초기 문명이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고조선 역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문명과 사회 구조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은 고조선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유물로 오늘날까지 중요한 역사적 문화재로 남아있습니다. 고조선의 초기 사회는 족장들이 다스리는 부족 연맹체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팔조법이라는 초기 법률 체계를 만들어 체계적이며 강력한 정치 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팔조법이란 현대까지 3가지 정도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1점 남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3점 도둑질을 한 자는 처벌하고 노비로 삼는다. 고조선 사회는 명확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단군은 국가의 군사와 행정을 총괄했으며 귀족 계층은 지방을 다스리며 국가를 지원했습니다. 평민들은 농업과 생업에 종사했고 노비는 주로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고조선은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고조선은 한국사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독창적인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비록 그 세부적인 모습이 모두 전해지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알 수는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무렵부터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대륙에 등장한 강대국 한나라와의 충돌은 고조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조선은 한나라와 초기에는 비교적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양국은 교역을 통해 물자와 문화를 교환하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고조선의 세력이 강대해지면서 한나라와의 갈등은 점차 격화되었습니다. 고조선의 왕인 위만의 등장 이후 영토를 확장하며 주변 소국들을 복속시켰고 이는 한나라 입장에서 동북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고조선과 한나라 간의 갈등은 무역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조선은 한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한나라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교역을 제한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기원전 109년 한나라의 무제는 고조선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명령합니다. 고조선은 압록강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며 한나라의 군대에 맞섰습니다. 당시 고조선의 왕 우건은 결사항전을 펼쳤으나 한나라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고조선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방어선이 차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의 군대는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을 함락하며 고조선은 멸망하게 되고 낙랑군, 현도군, 진범군, 임등군 등 사군을 설치하며 한나라가 이 지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2점 고조선의 멸망과 새로운 나라들. 고조선의 멸망 이후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여, 옥저, 동예, 사만과 같은 초기 국가들은 고조선의 유산을 이어받아 탄생한 나라들로 한반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먼저 부여는 만주 지역의 송화강 유역에서 형성된 북방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부여는 농경과 목축을 주 경제 기반으로 삼았으며
4세기 무렵 고구려의 침략으로 인해 쇠퇴하게 됩니다. 고조선의 멸망 이후 동북 지역에서는 옥저와 동해는 고조선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지만 산악 지형과 고립된 위치로 인해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두 국가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결국 고구려의 영향권에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초기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남부에는 사만이 형성되었습니다. 사만은 마한, 변한, 진안의 세 연맹체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사만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사회였습니다. 특히 마한은 가장 넓은 지역과 인구를 보유했고 변화는 철을 생산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진안은 풍부한 농업 생산력을 자랑했습니다. 고조선의 유산은 단순히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국가들은 고조선의 정치적,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로 이어지는 삼국시대의 전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졸본 지역에서 주몽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주몽은 동부여에서 도망쳐 졸본으로 이동해 새로운 국가를 세웠으며 나라 이름은 고구려로 정했습니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시기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군사적 능력을 발휘해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장악하며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업적은 광개토대왕 비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427년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며 고구려의 중심을 남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남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며 삼국 간의 세력 균형을 주도했습니다. 7세기 후반 고구려는 내부의 권력 다툼과 연이은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결국 668년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평양성이 함락되며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 온조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삼국시대의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백제는 근초고왕 시기에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근초고왕은 서쪽으로는 요서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가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외교를 강화하며 백제의 선진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무령왕 시기에는 국방과 경제를 강화하며 백제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성왕은 수도를 옹진에서 사비로 옮기며 국정을 개혁하고 불교를 국가적으로 장려했습니다. 660년 백제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지만 백제의 유민들은 백강 전투에서 최후의 저항을 이어갔습니다만 패배하며 백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 혁것의 거서관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신라는 초기에는 박석, 김세 가문이 번갈아 왕위를 계승하며 작은 연맹체로 시작했지만 점차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신라의 군사적 성장은 화랑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화랑도는 젊은 귀족 남성들로 구성된 수련 단체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정신으로 키워졌고 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신라는 7세기 중반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정복하며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당나라와의 갈등으로 나당 전쟁이 벌어졌으나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며 한반도 남부의 독자적인 통일 왕조를 확립했습니다. 가야의 역사는 신화에서 시작됩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가야의 시조는 하늘에서 내려온 김수로왕으로 그는 육가야라 불리는 연맹체의 중심인 금관가야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가야는 금관가야, 아라가야, 대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소가야로 이루어진 느슨한 연맹체였습니다. 가야는 한반도 철기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낙동강 유역의 풍부한 철광석을 바탕으로 질 좋은 철을 생산하며 무기와 농기구를 제작했습니다. 가야의 철 제품은 주변 국가에 수출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가야 연맹에서 대가야는 특히 후기로 갈수록 두드러진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대가야는 국력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갖추며 문화와 경제를 융성하게 발전시켰습니다. 5세기 이후 가야는 신라와 백제의 세력 확장에 밀리며 점차 쇠퇴했습니다. 대가야는 끝까지 독립을 유지하려 했으나 562년 신라에 병합되며 가야 연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3. 통일신라와 발해.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한반도와 만주 지역은 통일신라와 발해가 공존하던 남북국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 후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전국을 구주 5소경으로 나누고 지방행정과 군사 체제를 정비했습니다. 특히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국가의 통합을 유지하며 유구적 관료, 제도를 도입해 국가의 운영을 체계화했습니다. 통일신라는 동아시아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해상왕국 신라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일본, 당나라, 동남아시아와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라의 황금기는 불교, 문화의 전성기로도 유명합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오늘날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당시 신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9세기에 접어들면서 통일신라는 내부적으로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왕권은 약화되고 지방 후족들이 세력을 확장하며 반란이 빈번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원창의 난과 같은 사건은 신라의 통치력 약화를 상징합니다. 신라 말기에는 귀족 중심의 사회 구조가 붕괴하고 농민 반란이 이어지며 민심이 크게 이반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후삼국 시대의 발발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북쪽과 만주에서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 쪽이 힘을 합쳐 발해를 건국했습니다. 698년 대조영은 동모산에서 발해를 세우며 고구려의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발해는 이후 200여 년간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며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발해는 중앙집권 체제를 기반으로 오경 15부 62주의 행정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수도 상경임천부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 하나로 발해의 정치와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발해는 당나라, 일본, 신라와 교류하며 해동성국하의 똥성고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문왕은 발해의 황금기를 이끈 군주로 수도를 상경으로 옮기고 불교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10세기 초 발해는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압박 속에서 점차 쇠퇴했습니다. 926년 거란족의 침입으로 발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발해의 빠른 멸망에는 여전히 많은 학자들의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차점 고려시대 후삼국 통일에서 몽골 침략까지 10세기 한반도는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후삼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궁예의 휘하에 있던 왕건은 뛰어난 리더십과 외교력을 발휘하며 918년 고려를 건국했습니다. 왕건은 국호를 고려로 정하며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후백제의 견훤과 왕건은 오랜 갈등 끝에 대립했습니다. 936년 견훤의 아들 신검이 내부 반란을 일으키며 후백제가 약화되자 왕건은 이를 기회로 삼아 후백제를 정복했습니다. 신라 또한 왕건의 포옹 정책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항복하며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통일 이후 왕건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훈요 10조를 남겨 왕조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과 지방의 균형 있는 통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방 후족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고려의 통합을 공고히 했습니다. 고려는 불교를 숭상하며 수많은 사찰과 석탑을 건축했습니다. 특히 팔만대장경은 몽골 침략 시기에 국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이 대장경은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의 대군이 한반도로 침공하며 고려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몽골과의 전쟁은 고려 사회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40여 년간 이어진 전쟁은 백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려 정부는 몽골의 침략에 맞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군에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만대장경이 제작되었고 삼별초와 같은 항쟁 세력이 끝까지 몽골에 맞섰습니다. 몽골과의 평화협정 이후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은 정치적 자율성을 제한했으며 고위관직은 원나라의 지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려 후기의 혼란과 왕조의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고려 후기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었고 외부적으로는 홍건적과 외고의 침입이 잇따르며 국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결국 조선 왕조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5점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1392년 고려의 장군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 권력을 잡고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그는 국호를 조선이라 정하고 한양을 수도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삼아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성리학을 바탕으로 관리 임용을 위한 과거제를 강화하고 지방을 팔도로 나누어 효율적인 행정을 도입했습니다. 조선 초기의 정책은 민생 안정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과전법을 시행하여 관료들에게 지급할 토지를 재분배하며 경제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15세기 조선은 세종대왕의 통치 아래 문화와 과학이 융성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민본 사상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문화 발전에 주력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은 한글, 즉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백성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자를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문화와 학문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천문학, 농업, 의학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치구기와 같은 발명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병농일치제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며 외고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16세기 후반, 조선은 외부 세력의 침략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본과 청의 침략은 조선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며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과 하깃진 전술을 활용하여 일본군을 물리치며 조선을 지켰습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은 조선 해군의 우수성을 입증한 전투였습니다. 1636년 청나라의 침략으로 병자호란이 발발했습니다. 조선은 남한산성에서 저항했으나 결국 항복하며 국력을 크게 소모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이 청나라에 대한 외교 관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사회와 경제 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사상과 종교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서학즉 천주교의 유입은 조선의 사상적 전환을 촉진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천주교가 조선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교 중심의 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천주교 신자들은 박해를 받았으며 이는 조선 후기의 종교적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6점 조선의 몰락과 대한제국의 탄생. 19세기 말 조선은 개항과 근대화의 바람 속에서 격변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조선은 일본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며 근대사로 접어들었습니다. 개항은 새로운 문물과 사상의 유입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외세의 압력과 내부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 열강들에게도 조선을 개방하게 했습니다. 각국은 조선의 조약항을 개설하고 경제적 이권을 추구하며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했습니다. 조선 내부에서는 개화파와 위정척사파가 충돌했습니다. 개화파는 서구 문물을 수용하여 국가를 근대화하려 했고 위정척사파는 전통을 지키며 외세의 침투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며 조선 사회를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근대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정총국 설립, 신식학교 개교, 철도 건설 등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지만 내부적 혼란과 외세의 간섭 속에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1897년 고종 황제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황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체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외세의 간섭과 내부 문제는 국권 상실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황제 중심의 새로운 정치 체제를 통해 국가의 자주성을 강조했으며 군사와 경제개혁 등 근대화를 시도했습니다.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며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이후 1910년 경술국치를 통해 조선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며 500년 왕조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은 가혹한 식민 통치와 수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을 통해 조선의 자원을 착취하며 경제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한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창씨개명과 민족 문화 탄압을 시행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조선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후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독립운동의 중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은 독립군의 무장투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의열단은 도시에서의 의열투쟁을 통해 일제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며 조선을 향한 억압에 저항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세계 곳곳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의 활동은 광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7점 광복과 또 다른 비극의 시작.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의 긴 어둠 속에서 마침내 광복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새로운 혼란과 분단의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광복 후 한반도는 해방의 기쁨과 함께 정치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통치가 끝났지만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1945년 미군은 남쪽의 소련군은 북쪽에 진주하며 한반도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 통치되었습니다. 이후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신탁 통치에 대한 의견 차이로 한반도 문제는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 아래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정권이 수립되었고 남한에서는 이승만의 주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정부 수립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결국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3년간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며 민족의 비극을 남겼습니다. 유엔군의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은 전세를 뒤집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휴전선은 38도선 근처에서 고착화되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며 전쟁은 휴전 상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된 채로 남아있었고 전쟁의 상흔은 깊이 남아있었습니다.
전쟁 후 대한민국은 폐허가 된 국토를 복구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의 경제적 도약과 산업화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국민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토를 재건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와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점차 안정화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도 커졌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정치적 변화를 겪으며 민주주의를 점차 실현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아픔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민주화 운동, 경제 발전, 그리고 세계 속의 위상을 높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눈부신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과 함께 정치적 변화도 겪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독재 체제를 넘어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며 큰 반발을 샀습니다. 이 시기 민주화 운동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를 외친 시민들의 희생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7년 6월 국민들은 독재 정권에 맞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른바 6월 항쟁으로 불리는 이 운동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상징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수출 중심 경제 정책은 대한민국을 세계 시장에 연결시켰습니다. 제조업과 IT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IT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등 세계적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은 여러 도전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정치적 변화와 사회적 도약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예고합니다.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도전은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창의성과 노력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AI, 스마트 기술, 그리고 우주 개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세계적 위상을 이룬 대한민국. 이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합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